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이론 과정 4장입니다. 4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그리고 이걸 배우기 위한 보행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내용은 실기를 더 많이 해봐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좀 짧기도 하고, 이전 시간에 조금씩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장애인에게, 정아인에게, 그죠? 눈이 보이는 분들에게는 보행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머릿속에 먼저 내비게이션을 띄워놔야 됩니다.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띄워놓고 그 경로에서 어떤 길을 내가 택할 것인지, 어떤 이정표를 삼을 것인지, 랜드마크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걸어갈지, 이제 다음에 보행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나서 이제 신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걸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자면, 보행은 시각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두 다리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인지 능력이 있으면 가능은 하지만, 정한인과 달리 시각을 통해 위험 요소와 방향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편리하고 이동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은 남아있는 잔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부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 과정을 거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시각장애인의 보행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의 요소로는 이제 방향 정의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현재 지금 내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인지를 하는 것이 방향 정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향 정의된 내 상태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어쨌든 내 신체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과 잔존 감각을 활용을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합쳐진 것이 보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 가지만 합쳐졌다고 해서 보행이 완성되는 건 아니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고 독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전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고 독립적인 보행을 또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이 이제 그런 흰 지팡이나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별 생각이 안 드실 수 있겠지만은, 이면으로는 정말 많은 훈련을 거친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시각장애인 보행의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제 안내법, 그리고 이제 길에서 간혹 보시게 될 흰 지팡이를 사용한 흰 지팡이 보행, 흰 지팡이 이렇게 펴서 활용을 하는 흰 지팡이 보행,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아진 안내견 보행, 이 세 가지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내법, 단독 보행의 초기 단계에서 적응을 위해 연습하거나 단독 보행 도중에 위험하거나 복잡한 장소를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경우, 혹은 대중교통의 이용 시 일시적으로 도움을 필요한 그 경우에,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안내법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 보행에만 의존하는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립 보행을 해야 하니까. 보행의 네 가지 요소 중에 독립이 있었죠. 그래서 독립 보행을 위한 어떤 연습 방법, 혹은 일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흰 지팡이 보행법. 그래서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이게 보호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교통법 11조 48조에 의하면 모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만약에 길에서 이 지팡이법을 사용하며 걸어가신 분과 어떤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한인이, 비장애인이 그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각장애인의 보호 수단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본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의 이 지팡이가 없으면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 보행법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경제적인 단독 보행 방법이고, 일정 기간의 보행 훈련이 필요한데, 이 일정 기간의 보행 훈련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안내견이나 전자보행기기 사용을 원하는 사람도 먼저는 이 흰 지팡이 단독 보행 훈련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보행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견 보행. 훈련된 안내견을 이용하여 보행하는 것으로 개가 사람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개를 보행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과 동시에 생활의 동반자로 서로 의지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도 있고, 안내견을 이용한 보행 훈련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시인 지팡이 단독 보행을 먼저 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행에 대해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 보행을 근데 운동을 가르치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이 보행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독립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 지도자, 운동 선생님들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비언어적 소통 방법이나 기본적인 예절을 보행 지도나 보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이 지팡이는 사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냥 이제 운동 중에 어쨌든 이걸 필요하진 않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치워드릴게요 하는 게 사실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운동 지도나 그런 흰지팡이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곡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보행은 사실 운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보행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동인데, 그 어떤 훈련을 거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이런 운동이 필요했구나, 저런 운동이 필요했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행 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개인별 맞춤 운동으로 가르치잖아요, 요즘은. 맞춤 운동 지도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 고객의 어떤 일상생활을 더 잘 알려면은, 어쨌든 보행을 하고 있으면은 지팡이법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한쪽 팔에 무리가 많이 와 있을 거고, 발에 혹은 허리에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돼 있다는 거를 이제 보행을 우리가 알아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더 적절한 운동 지도를 계획하고 또 이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고객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우리가 제공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보행 지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시각장애인 보행 지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내법에 대해서 일전의 영상으로도 함께 공부했지만은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법은 시각장애인이 정한인의 팔을 잡고 걷는 가장 초보적인 보행 방법으로, 안내법의 주체는 정한인 안내자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정한인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안내법을 활용한 이 시설 안내는 당연히 이제 주체가 정한인 안내자가 되긴 하겠죠, 예시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평소에 이제 안내법만 봤을 때는 주체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이 안내법의 기본 원리는 안내자가 이제 행동을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천천히 이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부드럽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만약에 뭐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거는 절대 그거는 잘못된 안내법이고요. 그리고 걸음 속도를 맞추고 안내받는 거 상당히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느린 속도로, 적당하게 친절한 속도로, 그리고 자주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 압니다. 이제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만약에 이제 앞에 안내를 잘 세워서 안내를 받으면 그냥 평상시에 걷는 것처럼 걷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한번 느껴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자주 살펴야 된다, 상태를 자주 살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법 중간에 이렇게 탁 터져 있는 뭐 통로의 중간이라던가 이런 트인 공간을 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내자가 잠깐 어디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시각장애인이 이제 벽이나 가구, 구석 등에 이렇게 등지게 해서 기다리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보행은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독립보행을 위해서 안내 중에 주변 정보를, 이 사람의 독립보행을 위한 안내들,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런 길입니다. 이 길에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변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서 시각장애인이 머릿속에 그런 길들을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안내인 자신뿐 아니라 뒤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제 길과 바다, 그리고 어떤 위쪽에 있을 어떤 낙하물이나 어떤 위에 있는 어떤 방해물들을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안내인이 이제 눈을 보이니까
뭐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피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뒤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그거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저거 무의식적으로 피해야지 하고 피했는데 뒤에 사람한테 먼저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전에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잠깐 멈추라고 했던 것도 이제 이런 겁니다. 피하는 것보다는 먼저 멈추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법을 철저히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안내를 해주는 당사자가 뭔가 막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하면은 사실 그대로 느껴집니다,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행이 되게 즐거워야 되고, 뭐 극단적인 예시로 시각장애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 독립훈련을 위해서 안내자와 함께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계속 안내자도 불안에 벌벌 떨고 있고 나도 당연히 불안에 너무 떨고, 그러면 이 보행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 독립보행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워지고 방에 이제 틀어박히게 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도록 좋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안내자가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익혀서 안내법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간 탐색법 중에 하나의 핸드 트레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벽과 나란히 서서 벽면에 손을 스치듯이 따라가면서 이 실내 인테리어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혼자서 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이제 어쨌든 공간을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혼자서 하게 되는데, 시각장애인 핸드 트레일링을 시도할 때 운동 지도자 혹은 선생님들 저희가 곁에서 이제 실내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왜냐면은 일단은 손에는 뭐가 잡히는데 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트레일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이 구역에 들어오면 조심하셔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반복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핸드 트레일링을 통해 이제 실내 구조를 외우고 나서는 이제 잘 돌아다니십니다. 뭐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집 안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되게 잘 지내겠죠. 왜냐면 다 외웠으니까 공간을. 그렇게 외워지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실내 구조의 어떤 변형을 최대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배치를 어떤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꼭 알려주셔서 다시 공간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외웠어요. 외웠다면은 이제는 운동을 어쨌든 보행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어떤 자주 사용하게 될 기구나 소도구, 그런 것들을 이제 또한 마찬가지로 핸드 트레일링 탐색법을 적용해서 이후에는 필요한 기구나 도구 직접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핸드 트레일링, 공간 탐색법, 그리고 이전에 안내법 등이 있는데, 사실 이 안내법이나 공간 탐색법으로 이 안에 인테리어 내부를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럼 운동은 언제 하냐라는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저는 뭐 그것조차 이렇게 안내하고 같이 함께 이 시설 내부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희 이제 PT를 예를 들면 PT의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가 이분이 혼자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운동의 시간 좀 초반에는 좀 없더라도 이런 공간을 함께 안내해주고 함께 기구 한두 번 이렇게 같이 해보고 그리고 주의사항 알려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좀 충분히 훌륭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안내법이나 이런 탐색법을 충분히 잘 숙지하시고 충분히 잘 훈련을 하셔서 시각장애인 고객님이 오셨을 때 이것조차 수업의 한 일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응대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이 실외, 바깥에서 독립보행, 혼자서 그렇게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실외 독립보행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는 실내 함께하는 그 운동이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시각장애인 고객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꿈꾸면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이론 과정을 영상 콘텐츠를 마무리합니다. 영상 콘텐츠로
이렇게 축약해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정식 교육 과정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짧거나 혹은 빠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정식 교육 과정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두 추가해서 제대로 이제 자격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을 받고 싶으시거나 자격증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